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3권 되찾은 시간 2 35쪽. 그리고 지나는 길에 내가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은 그 예술 작품에 의식적으로 결심한 건 아니지만 커다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나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부분들을 조금은 다른 소재를 가지고 묘사해야 했으며 또 리브벨에서의 저녁을 묘사하고 싶다면 그것은 바닷가에서의 아침이나 베네치아에서 보낸 오후의 추억에 어울리는 소재와는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정원 쪽으로 나 있는 식당에서 더위가 점점 해체되고 약해지고 가라앉을 때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아직 식당의 담 벽에 핀 장미꽃을 비출 때 그날의 빛깔을 그린 마지막 수초와는 새로운 다른 진려 속에서 투명하고 조밀하며 싱그러운 장밋빛의 특별한 음향과 더불어 아직도 하늘에서 눈에 띄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재빨리 스쳐가면서 이런 행복이 주는 확실성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미루어왔던 탐색이어서 더욱 시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원인을 여러 다양한 행복한 인상들을 비교하면서 유추했고 그러자 접시에 부딪힌 스푼 소리와 고르지 않은 포석과 마치 맛이 주는 그 행복한 인상들은 내가 현재의 순간과 아주 먼 과거의 순간에 동시에 느낀다는 과거를 현재로 스며들게 하여 내가 과거와 현재의 순간 중 어느 쪽에 있는지 알기를 망설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여러 다양한 행복한 인상들을 비교하면서 유추했고 그러자 접시에 부딪힌 스푼 소리와 고르지 않은 포석과 마들렌 맛이 주는 그 행복한 인상들은 내가 현재의 순간과 과거의 순간에 동시에 느낀다는 현재의 순간과 아주 먼 과거의 순간에 동시에 느낀다는 과거를 현재로 스며들게 하여 내가 과거와 현재의 순간 중 어느 쪽에 있는지 알기를 망설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과거를 현재로 스며들게 하여 내가 과거와 현재의 순간 중 어느 쪽에 있는지 알기를 망설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그 인상을 음미했던 존재는 과거의 날과 현재의 인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초시간성 안에서 그것을 음미했고 또 현재와 과거의 동일성에 의해서만 나타난 존재는 삶을 영위하고 사물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환경에서만 다시 말해 시간 밖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잠시 멈춰 반복합니다. 사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그 인상을 음미했던 존재는 과거의 날과 현재의 인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초시간성 안에서 그것을 음미했고 또 현재와 과거의 동일성에 의해서만 나타난 존재는 삶을 영위하고 사물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환경에서만 다시 말해 시간 밖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뿌티트 마들렌의 맛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보는 순간 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멈추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였던 존재는 초시간적인 존재였고 따라서 미래의 변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 존재는 사물의 본질을 통해서만 삶을 영위했고 상상력이 개입하지 않은 현재, 감각이 본질을 제공할 수 없는 현재에는 본질을 포착할 수 없었다. 행동이 지향하는 미래조차 본질을 우리에게 양도한다. 이런 존재는 오로지 행동 밖에서만, 즉각적인 쾌락 밖에서만 내게로 왔고 또 발현했으며 그때마다 유추의 기적이 나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오로지 유추의 기적만이 내게 지나간 날들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해주는 힘을 가졌고 그 앞에서 내 기억과 지성의 노력은 언제나 좌초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조금 전 정신적 삶의 기쁨에 대한 베르고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때 내가 정신적 삶과는 무관한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것과도 관계없는 논리적인 성찰을 정신적 삶이라고 불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내가 삶이나 사회를 권태롭다고 여긴 것도 정확히 진실성 없는 추억에 따라 그 삶이나 사회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3번이나 반복해서 과거의 참된 순간이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으므로 삶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것은 다만 과거의 한순간이었을까? 어쩌면 그 이상의 것으로 과거와 현재에 공통된 과거와 현재보다 훨씬 본질적인 그 무엇인지도 모른다. 현실은 얼마나 여러 번 내 삶에서 나를 실망시켰던가. 내가 현실을 지각하는 순간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내 유일한 기관인 상상력이 부재하는 것만을 상상하기를 바라는 그 불가피한 법칙에 따라 나로 하여금 현실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그 잔인한 법칙의 온갖 효과가 돌연 하나의 감각을 포크와 망치 소리 또는 동일한 책 제목 같은 그런 하나의 감각을 동시에 과거와 내 상상력이 그 감각을 즐길 수 있게 하면서 현재 안에서 소리나 냅킨 따위의 접촉에 의해 감각의 실제 충격이 상상력의 몽상에 평소 결핍되었던 실존의 관념을 덧붙이면서 반짝거리게 하는 자연의 경이로운 속임수에 의해 약화되고 유보되는 것이었다. 또 이런 속임수 덕분에 내 존재는 한 번도 포착하지 못한 것을 어느 섬광 같은 순간에 다시 말해 순수 상태에 있는 약간의 시간을 거두고 분리하고 고정할 수 있었다. 접시에 부딪히는 스푼과 동시에 차 바퀴를 두들기는 망치의 공통된 소리를 들었을 때 게르망트 저택의 앞마당과 산마르코 성당 세레실의 고르지 않은 포석에 발이 닿으면서 공통된 감각을 느꼈을 때 내 몸에서 행복감으로 전율하며 다시 태어난 존재는 오로지 사물의 본질로만 양분을 취하고 사물의 본질에서만 그것의 지속과 기쁨을 발견한다. 감각이 본질을 제공할 수 없는 현재의 관찰이나 지성이 메마르게 한 과거에 대한 숙고 속에서 의지가 현재와 과거의 조각들을 가지고 축조한 미래, 그 안에서 인간적인 유용한 목적에만 밀접하게 부합되는 것을 보존하고 현실성을 제거한 그런 미래의 기다림 속에서 존재는 활기를 잃고 쇠약해져 간다. 그런데 이미 듣고 또는 과거에 호흡한 적이 있는 소리나 냄새를 현실적이지 않은 실제, 추상적이지 않은 관념인 현재와 과거 안에서 동시에 다시 듣고 호흡할 때면 평소 감추어졌던 사물의 영속적인 본질이 다시 분출되고 때로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완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다시 깨어나 그 자아에 제공된 천상의 양분을 받으면서 다시 활기를 찾는다. 시간의 범주에서 벗어난 순간이 그 순간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시간의 범주로부터 벗어난 인간을 재창조한다. 그리하여 그 인간은 비록 마들렌의 단순한 맛이 논리적으로 그 기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쁨을 믿으며 또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무의미하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시간 밖에 위치하는 인간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나 현재와 양립할 수 없는 과거의 한순간을 내 옆에 갖다 놓는 이런 착시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물론 그림책을 뒤적이는 정도의 힘밖에 끌어들이지 않는 의지적인 기억에 의한 광경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를테면 내가 처음 게르망트 대공부인 댁에 갈 예정이었던 날 햇빛 비치는 파리의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나는 내 선택에 따라 때로는 콩브레 성당 앞 광장을 때로는 발베크 해변을 한가로이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머물던 다양한 장소에서 그린 수채화 화집을 뒤척이며 각각의 날들의 날씨를 설명해야 할 때처럼 수집가의 이기적인 기쁨을 가지고 내 기억 속 사파를 분류하다가 그래도 내 삶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긴 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내 기억은 어쩌면 감각들의 차이를 확인했을 테지만 감각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적인 요소만을 결합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막 내가 체험한 세계의 추억은 이와 달랐으며 나는 내 자아에 대해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 오히려 그 자아의 실제에 대해 의혹마저 품었다. 따뜻한 차에 마들렌을 적셨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장소 한가운데서 그 장소가 그때처럼 파리에 있는 내 방이건 아니면 지금처럼 게르망트 대공에 서재 있건 아니면 조금 전에 있었던 게르망트 저택의 마당이건 내 마음속에는 주위의 작은 지대에 빛을 방사하는 어떤 감각이 차에 적신 마들렌 맛이나 금속송이 소리 또는 발걸음의 감각 같은 그런 어떤 감각이 그때 내가 있던 장소와 또한 다른 장소, 옥타브 아주머니의 방, 기차의 객차, 산 마르코 성당의 세례실, 그렇게 다른 장소에 공통된 감각이 있었다. 내가 이런 성찰을 하는 순간 수도관에서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이따금 여름날 저녁이면 발베크의 먼 바다에서 유람선이 내던 그 기다란 기적 소리와 완전히 유사한 소리가 한 번은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름날의 무더운 날씨에 실내가 반쯤 텅 빈 사치스러운 식당 풍경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다. 오후 끝자락에 발베크에서 느꼈던 것과 단순히 유사한 감각 이상의 것을 느끼게 했다. 모든 식탁에는 이미 식탁보와 은식기가 놓여 있었고 거대한 유리문은 어떤 틈도 없이 단 하나의 통유리나 석재로 만들어져 방파제 쪽으로 활짝 열렸으며 배들이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바다 위로는 해가 서서히 기울었다. 방파제에서 산책하는 알베르틴과 그 친구들에 합류하기 위해 내 발목보다 조금 높은 나무 창틀의 턱만 넘어서면 되었고 그 경첩 사이로 모든 유리문들이 호텔을 환기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미끄러졌다. 그러나 알베르틴을 사랑했던 고통스러운 추억은 그 감각에 섞여 있지 않았다. 망자에 대한 추억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죽은 이들은 금방 파괴되고 그들의 무덤 주위에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적막함과 순수한 대기를 제외하고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수도관에서 나는 소리가 내게 지금 막 느끼게 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감각에 대한 메아리나 사본이 아닌 과거의 감각 그 자체였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공통된 감각은 그 주변의 옛 장소를 재창조하려고 노력했고 그 자리를 차지하던 현재의 장소는 온 저항을 다해 한 번에 노르망디 해변이나 철로의 경사면이 파리 저택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맞섰다. 발베크 해변의 레스토랑은 석양빛을 받기 위해 재단보처럼 물결 모양의 양각 무늬로 짠 냅킨과 함께 게르망트 저택의 단단함을 흔들면서 문을 부수려고 했고 그리하여 어느 날인가 파리의 레스토랑 식탁을 그렇게 했듯이 한순간 내 주위의 긴 의자도 비틀거리게 했다. 이런 부활의 장면에는 언제나 공통된 감각들 주위에서 생성된 머나먼 장소가 한순간 격투사가 그린 것처럼 현재의 장소와 합체되었다. 현재의 장소가 언제나 승리자였다. 패배자가 언제나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나는 고르지 않은 포석 위에서도 한 잔의 차 앞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홀감에 사로잡힌 채 그 콤브레가, 그 베네치아가, 그 발베크가 나로부터 빠져나가면 다시 그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했었다. 나에게 침투했다가 후퇴한 그 장소들이 솟아오르고 다음에는 새로운 장소, 그러나 과거가 침투할 수 있는 장소에 나를 버렸다. 그리하여 만일 현재의 장소가 금방 승리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의식을 잃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과거의 부활은 그것이 지속되는 짧은 순간 너무도 완벽해서 단지 주위에 있는 방의 관조를 우리의 눈에만 멈추게 하거나 나무들이 늘어선 선로나 밀물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장소임에도 우리의 콧구멍이 그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우리 의지에게는 그 장소가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우리라는 인간 전체에게는
그 장소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게 하고 또는 적어도 그 장소들과 현재의 장소들 사이에서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광경 앞에서 이따금 체험하는 것 같은 불안정한 현기증의 상태에서 비틀거리게 한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서너 번 부활한 인간이 지금 막 음미한 것은 어쩌면 시간에서 벗어난 실존의 조각들이지만 그 관조는 영원성의 관조임에도 순간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관조가 내 삶을 통해 드물게 준 기쁨이 풍요롭고 진정한 유일한 기쁨임을 나는 느꼈다. 다른 기쁨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기호는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불가능성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를테면 기껏해야 불량 음식을 섭취할 때와 같은 거북함을 야기하는 사교적 기쁨이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 우정처럼 말이다. 친구와 수다를 떨려고 1시간 동안 작업을 포기하는 예술가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에서든 결국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위해 실제를 희생하기 때문이다. 친구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받아들이기로 한 가벼운 광기의 시간에서만 친구일 뿐, 우리의 지성 깊은 곳에서는 우리도 광인처럼 가구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가구와 더불어 얘기하는 우리를 범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아니면 알베르틴에게 소개받던 날 뭔가를 얻기 위해 소녀와 사귀기 위해 스스로에게 작은 어려움을 부과하고 또 그 일이 성취된 후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충족된 뒤있는 슬픔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알베르틴을 사랑할 때 느꼈을지도 모르는 보다 깊은 기쁨조차 사실은 반대로 그녀가 거기 없을 때 느꼈던 고뇌를 통해서만 지각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트로카데로에서 돌아왔던 날처럼 그녀가 곧 도착한다고 확신했을 때에는 희미한 슬픔밖에 느끼지 못했지만 반면 내 방으로 레오니 아주머니의 방을 그 뒤를 이어 콩브레 전체와 두 산책길을 불러들인 나이프 소리와 차 맛은 내가 그에 대해 성찰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는 기쁨으로 나를 열광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사물의 본질을 관조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본질을 고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한단 말인가? 물론 뻣뻣한 냅킨이 내게 발베크를 돌려주었을 때 그날 아침의 바다 풍경뿐만 아니라 방의 냄새며 바람의 속도며 점심을 먹고 싶은 욕구, 여러 개의 산책길 사이에서 망설임, 이 모든 것이 1분에 수천 번 회전하는 천사들의 수많은 날개처럼 리넨 제품의 감촉에 결합되어 한순간 내 상상력을 어루만졌다. 물론 고르지 않은 두 개의 포석이 베네치아와 산마르코 성당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메마르고 가느다란 이미지를 모든 방향과 모든 차원으로 길게 연장하면서 내가 거기서 체험했던 온갖 감각으로 광장을 성당에, 선착장을 광장에, 운하를 선착장에, 또 정신에만 보이는 욕망의 세계를 눈에 보는 모든 것에 결합했을 때 나는 특히 계절 때문이라도 봄날의 베네치아 물 위를 산책하러 가고 싶었고 아니면 적어도 발베크에라도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고장들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그려 보이는 것과 같지 않으며 또 오로지 꿈속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만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보통의 것과는 완연히 구별되는 순수 진료로 만들어진 장소가 내가 상상할 때면 그 장소의 진료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하는 다른 종류의 이미지, 추억의 이미지로 말하자면 발베크에 있을 때 나는 내가 발베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았고 또 발베크가 남긴 이미지, 즉 추억의 이미지만 해도 이미 내가 두 번째 체루시에 발견한 이미지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현실에서 자아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나는 너무 여러 번 체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은 산 마르코 성광장이 아니었다. 이는 두 번째 발베크로의 여행이나 질베르트를 만나기 위해 탕송빌로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이처럼 과거의 인상이 내 밖에
어떤 광장 모퉁이에 존재한다는 환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뿐인 여행은 결국 내가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없었다. 나는 한 번 더 헛된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장소나 존재들과 마주할 때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환멸을 느껴왔던 내게는 비록 뱅태유의 음악회에서 연주된 곡은 그 반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은 것에 정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에 어떤 것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길에서 또 다른 경험을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고정하려고 애쓰는 인상은 마치 쾌락이 그런 인상을 낳게 하는 데는 무력하다는 듯 쾌락과 직접 접촉하기만 하면 그만 사라지고 말았다. 이 인상들을 보다 깊이 음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있는 곳, 다시 말해 내 마음속에서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까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까지 규명하는 것. 나는 발베크에서 기쁨을 깨닫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알베르틴과 함께 사는 기쁨도 알지 못했다. 그 기쁨은 나중에야 지각할 수 있었다. 내가 체험한 것으로서 또 삶의 현실이 행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으로서 내 삶의 환멸을 요약해보면 그것은 순전히 우연한 방식이 아닌 삶의 상황에 따라 내게 다가온 여러 다른 환멸이었다. 여행의 환멸이나 사랑의 환멸은 다른 종류의 환멸이 아닌 물질적 쾌락이나 실제 행동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취하는 여러 다양한 양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나는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스푼 소리나 마들렌 맛에 의해 야기된 초시간적인 기쁨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바로 이것이 소나타의 소확절이 스완에게 주었던 행복이란 말인가. 스완은 그 행복을 사랑의 기쁨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고 예술적 창조를 통해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7중주곡의 신비로운 붉은빛 부름이 소나타의 소확절이 했던 것 이상으로 초현실적인 것을 예감하게 했던 행복이란 말인가. 스완은 그 곡을 알지 못했다.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진리가 나타나기 이전에 죽은 다른 많은 이들처럼 그도 죽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진리는 스완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으리라. 소나타의 소절은 어떤 부름을 상징했을 테지만 작가가 아니었던 스완을 작가로 만들 만큼의 힘은 분출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잠시 후 이런 기억의 부활을 생각하고 나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 어렴풋한 인상이 이미 콩브레의 게르망트 쪽에서 무의식적인 회상의 방식으로 내 사유를 자극했으며 하지만 과거의 감각이 아닌 새로운 진리나 소중한 이미지를 감추고 있어서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와 같은 종류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모색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관념이 한 번도 들은 적 없지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이며 옮겨 적는 음악의 곡조인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콩브레에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강요하는 어떤 이미지를 구름이나 트라이앵글, 종탑, 꽃, 조약돌을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그 기호들 뒤에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들어있으며 물질적인 대상만을 표상한다고 여겨지는 상형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호들이 번역하는 어떤 사유가 들어있다고 느꼈는데 이런 기억은 이미 그때 내가 동일한 존재였으며 또 내 성격이 근본적인 특징과 겹친다는 점에서 기뻤지만 그 후로 내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슬펐다. 물론 해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만이 뭔가 진리를 잃게 해주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 빛으로 충만한 세계에서 직접 빛이 새어드는 틈 사이로 포착한 진리는 삶이 우리도 모르게 물질적 인상으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인상으로부터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달한 진리보다 뭔가 덜 심오하고 덜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마르탱빌 종탑의 모습이 내게 준 인상이나 고르지 않은 두 걸음이나 마들렌의 맛과 같은 회상은 두 경우 다
내가 그 감각을 사유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 내가 느낀 것을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여 정신적인 등가물로 전환하려고 할 때면 어떤 법칙이나 관념의 기호로 해석해야만 했다. 그런데 내게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 것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겠는가. 이 모든 결론이 곧 내 정신 속으로 밀어 닥쳤고, 포크소리나 마들렌의 맛과 같은 회상이나 또는 종탑이나 잡초 같은 것이 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장식된 판독할 수 없는 글을 만들어 내가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형상의 도움을 받아 쓰인 진리가 문제였으므로, 그것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마음대로 진리를 선택할 수 없으며 진리가 그냥 그렇게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 점이 형상들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표시라고 생각했다. 내가 부딪힌 고르지 않은 두 포석을 나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았다. 우연하고도 필연적인 방식으로 부딪힌 감각이 과거의 진리를 다시 불러오고 확인했으며 이미지들을 유발했다. 빛을 향해 떠오르는 감각의 노력을 되찾은 실제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다. 이 감각은 빛과 그림자, 기복과 생략, 기억과 망각의 확실한 비율에 따라 연이어 나타나는 의식적인 기억이나 관찰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갖가지 인상들로 만들어진 그림 전체의 진리를 확인한다. 미지의 기호들, 내 주의력이 수심을 재는 잠수부처럼 찾고 부딪히고 피해가는 그 부조된 기호들로 쓰인 내적인 책으로 말하자면, 그 책을 읽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법칙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다. 책을 읽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와 공동으로 작업할 수도 없는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책을 쓰는 일에서 멀어지는가. 그 일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물을 그들은 감내하는가. 드레푸스 사건이나 전쟁처럼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작가에게 내적인 책을 해독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구실을 제공했다. 작가는 법의 승리를 담보하고 국가의 도덕적 통합을 열망했으므로 문학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그들은 재능이 없었으며, 아니 더 이상 재능이 없으며, 다시 말해 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이 의무를 암시하고 지성이 그 의무를 피할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에서 이런 핑계는 전혀 설 자리가 없으며 그 의도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매 순간 예술가는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바로 이것이 예술을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엄격한 유파, 진정한 최후의 심판으로 만든다.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해독하기 힘든 그 책은 또한 실제가 우리에게 받아쓰게 하고 또 실제 자체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서 인상이 만들어진 유일한 책이다. 삶이 우리 마음속에 남긴 관념이 어떤 것이든 그 관념이 처음 우리 마음속에 만든 물질적인 형상, 즉 인상의 흔적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진리의 보증물이다. 순수 지성이 만든 관념들은 논리적 진리, 가능한 진리밖에 갖지 못한다. 그 관념들은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우리 지성에 의해 쓰이지 않고 사물의 형상이라는 문자로 쓰인 책만이 우리의 유일한 책이다. 우리가 구성하는 관념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관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인상만이 비록 그 진료가 빈약하고 그 흔적이 포착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기준이 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포착할 만한 가치를 가진 유일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정신이 인상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낼 때 인상만이 그 진리를 보다 높은 완성으로 이끌고 또 정신에 순수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상과 작가의 관계는 실험과 과학자의 관계와도 같다. 다만 과학자에게는 지성의 작업이 먼저 오고 작가에게는 나중에 온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독하고 규명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의 노력 이전에 명료했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타인이 알지 못하는 어둠으로부터 끌어내는 것만이 우리 자신에게 오는 것이다. 석양의 기울어진 빛이 한 번도 다시 생각해
보지 못한 시절을 돌연 떠올리게 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레오니 아주머니가 열이 나서 페르스피의 의사로부터 장티푸스를 의심받았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나를 일주일 동안 성당 광장 쪽에 면한 윌랄리의 작은 방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한 적이 있었다. 방에는 지프로 만든 깔개와 내게 익숙하지 않은 햇살로 윙윙거리는 퍼케일 천으로 만든 커튼이 쳐져 있었다. 옛 하녀의 작은 방에 대한 추억이 갑자기 나의 지나간 삶의 나머지와 그토록 다르고 그토록 감미로운 그런 긴 연장선을 덧붙이는 걸 보면서 나는 이와 대조적인 가장 고귀한 왕족의 저택에서 열렸던 지극히 호화로운 연휴가 내 삶에 남긴 인상의 부재에 대해 생각했다. 웰랄리의 방에서 유일하게 슬펐던 점은 구름다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기차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통제된 기계로부터 나오는 소리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마치 선사시대의 매머드가 대열을 이탈하여 자유롭게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지르는 소리처럼 전혀 무섭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우리가 예술작품 앞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으며 우리의 의도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고 또 필연적이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하듯 그 작품을 발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예술이 강요하는 이 발견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발견이며 또 보통은 영원히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진정한 삶의 발견이다. 감각한 대로의 현실은 우리가 믿는 현실과 너무도 달라서 우연히 그 삶에 대한 참된 추억을 가져다 줄 때면 우리를 그토록 큰 행복감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점을 자칭 사실주의라고 하는 예술의 거짓된 양상을 통해 확인했는데 만일 삶이 우리가 감각한 것과 그토록 다른 것을 표현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른 표현을 실제 자체로 혼동하는 습관을 주지 않았다면 사실주의 예술도 그렇게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때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여러 다양한 문학 이론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특히 드레푸스 사건 때 비평가들에 의해 개진되었다가 다시 전쟁 동안 재개된 문학 이론으로 예술가를 상아탑에서 나오게 하고 또 경박하거나 감상주의인 주제를 다루지 말고 위대한 노동자 운동을 묘사하며 군중이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불필요한 유한계급, 그런 불필요한 자들의 묘사가 내 관심을 끌지 않는 걸 인정하지 라고 블로크는 말했다. 그런 적어도 불필요한 유한계급이 아닌 차라리 고상한 지식인이나 영웅들을 다루는 이론이 그러했다. 게다가 논리적인 내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 이론은 내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열등감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마치 아주 예의 바르게 자란 아이가 점심 식사를 하고 오라고 보낸 집에서 우린 솔직하니까 모든 것을 다 말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아무 말 없이 하는 순수한 행동에 비해 열등한 도덕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느끼는 것과도 같다. 진정한 예술은 그렇게 많은 선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게다가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또 신기하게도 그 표현은 그들이 비난하는 바보들의 표현과도 유사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이 성취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미학적 유형보다 언어의 질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으로 이런 언어의 질을 이론가들은 성격의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 진지한 주제나 경박한 주제를 택하면서 정신의 위대한 법칙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해부학 교수의 조교가 해부학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의 몸이나 어리석은 자의 몸에서 개인의 지적 가치에 따라 그렇게 다르지 않은 혈액순환이나 신장 배설 법칙을 연구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언어의 질을 이론가들은 불필요하다고 여기며 또 그들을 찬미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지적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쉽게 믿곤 한다. 그 가치를 식별하고자 한다면 직접 표현된 것을 보아야 하며 또 그것은 이미지의 아름다움에서는 유추해내지 못하는 그런 가치이다. 바로 여기에서 작가가 지적인 작품을 집필하고자 하는 천박한 유혹이 유래한다. 지극히 부도덕한 짓이다.
이론을 나열한 작품은 가격표를 붙인 채로 있는 물건과도 같다. 그래도 물건의 경우 그것은 뭔가 가치를 부여하지만 문학에서의 논리적 사유는 반대로 가치를 떨어뜨린다. 매번 인상을 고정하고 표현에 이르게 하는 온갖 연속적인 상태를 통과하도록 강요하는 힘을 갖지 못할 때면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다시 말해 방황한다. 우리가 표현하는 현실이 주제의 겉모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겉모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깊이에 달렸음을 나는 지금에야 이해한다. 인도주의와 애국주의, 국제주의와 형이상학적인 담론보다 내 정신의 쇄신을 위해서는 접시에 부딪힌 스푼 소리와 뻣뻣한 냅킨이 상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더 이상 문체나 문학은 필요 없으며 우리에게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나는 당시 자주 들었다. 피리장이에 반대하는 노르프와 시의 단순한 이론이 전쟁 후부터 얼마나 다시 꽃피웠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내적 현실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술에 대해 끝없이 추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이 외교관이나 재정가여서 현 시대의 현실에 관여하기라도 하면 그들은 문학을 미래에 점점 도태될 운명에 처한 정신적 위기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소설이 사물에 대한 어떤 영화적 전개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는 부조리한 관념이었다. 영화적인 전망이야말로 현실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서재에 들어서면 나는 마침 콩쿠르가 이곳에 아름다운 초판본이 소장되어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곳에 갇힌 동안 그 책을 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게다가 별다른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귀중본을 한 권씩 꺼내다가 무심코 그중 한 권을 펼쳤는데 조르드 상드의 프랑수아르 상피였다. 지금 내가 아는 사유와는 너무도 일치하지 않는 어떤 인상으로 인해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불쾌했지만 이내 그 인상이 내 사유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깨닫고는 깊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를테면 상가에서 장의사들이 아래층으로 관을 내릴 준비를 하는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늘어선 친구들과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창문 밖에서 군악대의 소리가 들리면 뭔가 자신의 슬픔을 모독하는 조롱처럼 여겨져 분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그는 더 이상 오열을 참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들은 것이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의 유해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군대가 연주하는 음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게르망트 대공의 서재에서 책 제목을 읽으며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인상이 현재의 내 사유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금방 인식했다. 그 제목은 내가 더 이상 문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학이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신비의 세계를 제공한다는 관념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책이 아닌 프랑수아 르 상피였다. 그러나 그 이름은 게르망트란 이름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후에 알게 된 모든 이름들과 닮은 데가 없었다. 어머니가 조르주 상드의 책을 읽어주는 동안 프랑수아 르 상피란 책의 주제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의 기억이 제목에 의해 다시 깨어나면서 오랫동안 게르망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게르망트라는 이름이 봉건 제도의 본질을 닮았다고 생각했듯이 프랑수아 르 상피가 소설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순간 조르주 상드가 베리에서 쓴 전원 소설과 매우 공통된 관념으로 대체되는 듯 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표면에 머무르는 만찬에서라면 나는 프랑수아 르 상피나 게르망트에 관해 그것이 내게 콩브레에서 의미했던 것과 무관하게 그저 얘기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처럼 혼자 있을 때면 나는 훨씬 깊은 곳으로 침잠할 수 있었다. 그런 순간이면 내가 사극회에서 알던 이런저런 사람이 게르망트 부인의 사촌, 다시 말해 환등기에 나오는 인물의 사촌이라는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고 또 동시에 내가 읽었던 가장 아름다운 책들이 나는 그 책들이 훌륭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훌륭한 책이었다.
그 경이로운 프랑스와 르상피에 버금간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유년 시절과 가족의 감각이 감미롭게 뒤섞인, 그리하여 내가 금방 알아보지 못한 아주 오래된 인상이었다. 처음 순간 나는 나를 아프게 하러 온 그 낯선 자가 누구인지 화를 내며 자문해 보았다. 그 낯선 자는 바로 나 자신이었으며, 책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한 것은 당시의 나였던 어린아이였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어린아이 시절의 모습밖에 알지 못하는 책이 즉각적으로 소환한 것은 아이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아이의 마음에 의해서만 사랑받고 아이에게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콩브레에서 거의 새벽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던 그 책은 내게 그날 밤에 온갖 매력을 담고 있었다. 물론 조르드 상드의 펜은 무척이나 날렵한 펜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던 부리쇼의 표현을 빌자면, 조르드 상드의 펜은 어머니가 서서히 자신의 문학적 취향을 나의 취향에 따라 주조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마술적인 펜으로 보였지만 내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중학생들이 흔히 재미로 하는 놀이에서처럼 어쩌다 문질러서 정전기를 일으키면 새의 깃털에 수많은 미세한 것들이 들러붙는 것처럼 내가 오래전부터 더 이상 보지 못했던 콩브레의 작은 것들이 가볍게 그 자신으로부터 튀어나와 한 줄로 늘어서며 전기 뜬 새 부리에 끝없이 흔들거리는 추억의 사슬을 늘어뜨리려 왔다. 뭔가 신비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물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길을 사물이 간직하고 있으며, 또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그림이 수세기에 걸쳐 많은 찬미자의 사랑과 관조에 의해 직조된 감성의 베일을 통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이런 공상도 그들 각자에게 유일한 현실의 영역, 그들 자신의 고유한 감수성의 영역으로 옮긴다면 진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 이런 의미, 단지 이런 의미에서, 하지만 이런 의미도 무척 중요하다. 예전에 보았던 사물을 지금 다시 본다면 전에 우리가 던졌던 시선과 더불어 당시 그 시선을 채웠던 온갖 이미지를 다시 보게 된다. 사물은 다른 책들처럼 붉은 표지를 씌운 책은 우리가 지각하기만 하면 다른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당시 우리의 온갖 관심사와 감각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비물질적인 것이 되어 그들과 분리되지 못한 채로 뒤섞인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런저런 이름은 음절 사이로 그 책을 읽었던 날의 세찬 바람과 반짝이는 햇살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물의 묘사에 만족하거나 사물의 선과 표현이 초라한 목록을 나열하는 데 만족하는 문학은 사실주의로 불리지만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문학,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가장 슬프게 하는 문학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현 자아와 사물의 본질을 간직했던 과거, 또 사물의 본질을 다시 즐기도록 부추기는 미래 사이의 모든 소통을 느닷없이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예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예술이 표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본질이며, 만일 그 일에 실패하는 경우 우리는 이런 무능력으로부터 하나의 가르침을, 다시 말해 그 본질이 부분적으로는 주관적이며 소통 불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끌어낼 수 있다. 반면 사실주의 문학의 성공에서는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어느 일정 시기에 본 사물이나 읽은 책은 단지 그때 우리 주위에 있던 것에만 언제까지나 연결되지 않고 당시의 우리 모습 그대로 충실하게 남아있으면서 그때의 우리 감성이나 상념, 자아에 의해 다시 느끼고 다시 사유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만일 서재에서 프랑스와 르상피를 다시 꺼내든다면 즉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유일하게 프랑스와 르상피란 제목을 읽을 권리를 가진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대신하고 예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정원의 날씨가 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인상, 고장과 삶에 대해 품었던 것과 똑같은 꿈, 미래에 대해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그 책을 읽는다. 또 내가 만일 다른 시대의 것을 떠올린다면 이번에는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오늘의 나란 인간은 모두 비슷하고 획일적인 석재만 있는 어느 방치된 채석장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각각의 추억은 마치 천재 조각가처럼 다양한 형태의 조각품을 끌어낸다. 내 말은 우리가 보는 감각의 사물이 그렇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책은 그 점에서 사물처럼 행동하며 책 등이 펼쳐지는 방식이나 종이의 결까지도 당시 내가 베네치아를 상상했던 방식과 그곳에 가고 싶어 하던 욕망만큼이나 그렇게 생생한 추억을 책의 문장처럼 간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책의 문장보다 더 생생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문장 자체가 때때로 방해하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어느 존재의 사건과 마주할 때면, 사진과 마주할 때면 그 존재의 생각으로 만족할 때보다 훨씬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도 같다. 사실 유년 시절에 읽은 많은 책에 대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베르고트의 몇몇 책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가 느껴지는 밤이면 그 책들을 집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만 각기 다른 사물의 풍경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예전의 분위기를 호흡하고 싶은 기대에서 기차를 타는 것일 뿐이다. 이따금 책을 너무 오래 읽어 이런 공들인 환기 작업이 오히려 방해를 받기도 한다. 베르고트의 책 중에서도 그런 책이 있었는데, 대공의 서재에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영합적인 어조의 환사가 실려있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질베르트를 만날 수 없었던 예전 어느 겨울날 그 책을 읽었지만 지금은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문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몇몇 단어가 내가 읽었던 바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련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문장에서 발견했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책을 읽었던 날 상젤리제를 덮은 눈은 책 자체에서는 제거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나 그 쌓인 눈을 본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왜 내가 게르망트 대공처럼 애서가가 되고 싶었다면 특별한 방법으로만 애서가가 되고 싶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책 자체의 가치와는 무관한 아마추어들에게만 가치 있는 아름다움은 제외하고라도 책이 거쳐간 서재를 알고 책이 이런저런 군주에 의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유명 인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며 책의 삶을 통해 이 경매에서 저 경매로 책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책의 역사적인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내게는 완전히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다 기꺼이, 다시 말해 단순히 호기심을 가진 자가 아닌 내 삶의 역사를 통해 그 아름다움을 끌어냈으리라. 게다가 나는 아름다움을 책의 물질적인 판본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프랑스와 르 상피에 결부시켰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책을 어쩌면 내가 보냈던 밤 중 가장 감미롭고 가장 서글펐던 밤, 콩브레이 작은 방에서 처음 바라보았고, 그날은 불행하게도 게르망트의 신비로움이 내게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나에 대해 처음 양보를 얻어냈으며 내 건강과 의지가 쇠약해지고 힘든 일을 포기하는 성향이 점점 심해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또 오늘 게르망트 대공의 서재에서 내 사위의 오래된 모색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 어쩌면 예술의 목적까지도 돌연 비추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날에 되찾았다. 책의 사본으로 말하자면 나는 내 삶과 관계되는 살아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어떤 저서의 초판이 내게 다른 판본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처음 읽은 판본이라는 의미에서다. 내가 원본을 찾는 것은 그 책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인상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다음에 받은 인상은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옛 장정으로 된 소설을 찾았다면 내가 처음 그 소설을 읽었던 시절의 장정본, 아버지로부터 그토록 여러 번 자세를 똑바로 해라 라는 말을 들었던 시절의 장정본을 수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여인이 입었던 옷은 당시 내가 느꼈던 사랑이나 아름다움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아름다움을 되찾기에 그 위로 내가 점점 사랑하지 않게 된 이미지들을 지나치게 많이 포개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첫 번째 아름다움을 보았던 자아가 아니며 그때 그 자아가 알았으나 오늘날의 자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환기하려면 그때의 자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에서라도 나는 애서가가 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물이 정신에 비해 얼마나 구멍이 많은 투과성 물질이며 또 쉽게 흡수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 만든 서재는 보다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예전에 콩브레나 베네치아에서 읽은 책들은 이제 내 기억에 의해 상틸레르 성당과 반짝이는 사파이어가 박힌 대운하의 산조르지오 마조레 어렵네요. 산조르지오 마조레 성당 밑에 정박한 곤돌라를 재현하는 거대한 채색 사파로 풍요롭게 장식되어 인물로 꾸며진 성경책이나 책 안에 쓴 글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푸케의 경쟁자가 첨가한 색채에 책의 가치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색채에 한 번 더 매혹되기 위해 예술 애호가가 펼쳐지는 매일 기도서와도 같은 그런 사파가 든 책에 어울리는 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전에 읽은 책을 다만 당시 그 책을 장식하지 않았던 그림을 보기 위해 펼친다 해도 그 일은 내게 위험해 보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의미에서라도 나는 애서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신이 남긴 이미지가 정신에 의해 쉽게 지워진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정신은 오래된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동일한 부활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내 축일 선물로 주려고 했던 책 상자에서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꺼낸 그 프랑스어르 상피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결코 그 책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 책에 오늘의 내 인상이 조금씩 끼어들면서 과거의 인상을 완전히 가릴까봐 나는 너무 두려웠고 콩브레이 작은 방에서 그 책의 제목을 판독했던 아이를 다시 불러달라고 청하면 책의 억양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 아이가 책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영원히 망각 속으로 파묻히게 될 정도로 그 책이 현재의 것이 될까봐 너무 두려웠다.